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은 당신만의 것이어야 한다. 지적 행복론. 지은이는 리처드 이스털린, 옮긴이는 안세민, 발행은 윌브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입니다. 행복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 측정하는 일은 그래서 불가능하다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말에 주목할 때 행복은 객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책은 소득과 행복에 관한 역설로 행복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뒤바꾼 행복경제학의 창시자인 저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행복경제학 강의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좀 더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질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더 행복할까? 어떤 정책을 약속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문득문득 우리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행복에 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평생 행복경제학에 투신해온 97세의 석학이 들려주는 촘촘하고도 다정한 대답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책에는 소유와 행복의 관계, 나이와 행복의 관계, 성별과 행복의 관계, 국가의 부와 행복의 관계 등 모든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물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해진다는 편견을 버린다면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가 더 행복한가? 남성, 여성, 젊은이, 노인. 행복이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행복에 관한 단 하나의 주기 패턴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는 나이가 들면 행복 곡선이 U자형이 아닌 파도 모양을 그리는 국가가 많습니다. 파도 중 하나는 언론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50대일 때 바닥을 치지요. 이것이 바로 U자형 곡선의 바닥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양의 파도를 상상하고 있을까요? 해안으로 몰려오는 파도의 높이는 다양합니다. 행복에 관한 생애주기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파도가 계속 몰려오다가 잔잔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해변에서 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높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합시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유로는 행복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면 행복이 바닥을 칩니다. 괴로움에 고통받지요. 이후로 30대 중반 혹은 후반까지 서서히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50대가 되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지요. 마지막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70대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완만하게 전개되지만 첫 번째 하락세, 마지막 상승세와 하락세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요. 행복은 10대, 30대 후반, 70대 최고조를 보이지만 20대, 50대, 80대 이후에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경제 상황,
가정생활, 건강이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켄트릴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락세는 직장 때문에 생깁니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이지요. 이때는 젊은이들에게 힘든 시기인데 학교를 떠나 일자리를 찾고 경력의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달갑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시절을 힘든 시기로 생각하고 있지요. 20대에서 중년까지는 주로 가정생활이 행복의 주기를 좌우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사람들은 대체로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행복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후로 보이는 하락세는 가정에서의 행복 수준이 서서히 반전되는 것을 반영하는데 이는 이혼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와 관련됩니다. 나이가 60대에 이르면 대직이 행복에 상당한 상승세를 부여하지요. 그러나 노년의 황금기와도 같은 시기가 지나면 건강이 악화되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외로워지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행복 수준이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터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했지요. 늙어갈수록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 수준이 계속 상승한다는 U자형 곡선이 많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파도 모양의 곡선이 신체적 현실은 물론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상식에 더 부합하지요. 누가 더 행복한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체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행복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성별이 기본적으로 파도 모양의 곡선을 따르지만 중년까지는 여성이 더 행복해하고 이후로는 남성이 더 행복해합니다. 남녀의 행복이 이런 식으로 반전되는 주된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찍 결혼하고 평균 수명이 길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에밀리가 말했듯 가정을 이루는 건 남녀가 똑같지만 자녀가 생기는 경우처럼 여성이 느끼는 행복이 남성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부모가 된다는 경험이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연령도 생애 전반의 행복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를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지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른 나이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집니다. 40대와 50대가 되면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같아집니다. 60대 이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와 함께 살 가능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동반자와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남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됩니다. 노년기에 여성이 배우자와 함께 살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4에서 5년 정도 더 오래 살지요. 따라서 많은 여성이 배우자 없이 혼자 살게 되고
배우자와의 사별로 행복 수준이 낮아집니다. 이에 반해 노년에 오래 살게 되는 운 좋은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우자와 함께 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행복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노년기의 퇴직으로 인해 행복이 증가할 가능성도 여성이 더 적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고 미국은 5분의 4 정도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과 거의 비슷하고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퇴직 이후 행복 수준이 성별과 거의 상관없이 비슷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높고 따라서 퇴직 이후로 남성의 행복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군요. 같은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행복을 비교하면 여성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옵니다. 전 세계 73개국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73개국 중 62개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국가 중 약 3분의 1에서는 여성의 행복 수준이 현저하게 더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행복한 국가는 코스타리카가 유일했지요. 물론 현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체로 더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고 배우자와 사별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요인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대부분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행복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행복한 국가는 73개국 중 겨우 4개국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 행복에 미치는 부의 효과를 거의 상쇄할 정도로 성별의 순효과가 여성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승자는 누구인가?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젊은이일까요? 노인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초기에는 여성이 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성이 더 행복해집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오르내림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는 뚜렷한 우위가 없지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윈윈 처방. 그럼 행복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확실한 방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면 모든 사람 혹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처방이 필요하겠지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적으로는 아무도 더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의 준거 기준이 높아지면 자신의 소득 증가로 발생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되고 평균적으로 볼 때 결국 누구도 더 행복해졌다고 볼 수 없게 되지요. 소득 증가가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은 합성의 오류를 보여줍니다.
개인에게 참이어도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나 혼자서만 목소리를 높이면 내가 하는 말이 더 잘 들리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들 머리만 아플 뿐 누구의 말도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관람석에서 축구 경기를 보다가 나 혼자만 일어나면 운동장 전체를 잘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어나면 앉아 있을 때보다 운동장이 더 잘 보이지 않을 것이고 서로 말다툼을 해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도 따르겠지요.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처방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합성의 오류에 잘 부합합니다. 나 혼자만 소득이 증가하면 나는 더욱 행복해질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볼 때 아무도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소득 증가는 제로섬 게임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사람 때문에 증가한 행복 수준은 소득이 평균 이하로 증가한 사람 때문에 감소한 행복 수준으로 상쇄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윈윈 제한이지요. 이것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각의 개인들이 따른다면 모두에게 이로우면서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행복에는 소득 말고도 건강이나 가정생활 같은 중요한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해지면 더 행복해진다. 건강의 경우 개인의 실제 건강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에서 행복 수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가 건강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지요. 나이 드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은 나이가 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의 정의 관계는 말하자면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건강이 좋아지면 더 많이 행복해지고 건강을 소홀히 여기면 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건강과 행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건강을 평가하는 우리의 중고 기준이 주로 과거의 경험, 건강이 가장 좋았던 시절에 달려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득을 평가하는 우리의 중거 기준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달려 있고 이러한 기준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군요. 소득을 높이는 것과 다르게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윈윈 상황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득을 높이려고 한다면 중거 기준도 함께 높아지기에 어느 누구도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이에 반해 모두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중거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겠지요. 그러니 계속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산책을 시작하고 패스트푸드를 피하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은 당신만의 것이어야 한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의 실제 상황을 의미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중고 기준, 즉 상황을 평가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봅시다. 7살인 팀은 슬링킹 장난감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4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팀이 완전한 행복을 느끼려면 3개가 더 필요합니다. 대체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적을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당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 많아지면 행복 수준은 낮아집니다. 지금부터 250여 년 전 세뮤얼 존슨이 이렇게 말했지요.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결정된다. 따라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아지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질 때만큼 행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행복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 가정 생활, 건강이라는 3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평가할 때 중고 기준이 된다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개인 간의 비교 혹은 사회적 비교와 과거 경험과의 비교, 개인 내 비교에 달려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개인끼리 비교하지만 건강과 가정 생활을 평가할 때는 개인 내에서 비교합니다. 개인 간의 비교는 건강과 가정 생활보다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일상적으로 관찰하면 건강이나 가정 생활보다 경제 상황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나의 소득과 함께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비교를 하게 되어서 나의 소득이 만족스러운지 판단하는 기준이 소득의 중고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아지면서 나의 행복 수준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변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건강과 가정생활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건강과 가정생활에 적용하는 중거 기준은 과거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 혹은 가정생활이 개선되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아지면 나의 행복 수준도 높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은 사람들이 부를 과시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집이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그 결과 큰 빚에 시달리게 되지요. 연료비가 부담스럽다면 BMW를 모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사람들은 소득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황에 더욱더 만족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가지고 싶은 것들이 끊임없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퇴직할 나이가 되어 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할 때가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하게 높아지지요. 자녀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합니다. 노후에는 필요한 것들이 줄어들면서 물질적 욕구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과 그 밖의 빚들을 상환하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도 현저히 줄어들지요. 우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불필요한 빚을 만들지 않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교를 하지 않는 게 말이 쉽지 실천에 옮기는 건 다른 문제이죠. 예를 들어 저는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내 딸 몰리의 축구 코치의 집에서 열린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친목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정말로 훌륭한 대저택이었기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은 의기소침해졌지요. 카렐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이웃집이 마찬가지로 좁다면 이 집은 거주 공간으로서 사회적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바로 옆에 넓은 궁전이 들어선다면 이 집은 오두막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사회적 비교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끊어버리기는 어렵지요.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명심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어느 한 가지 일, 예를 들어 돈을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수록 다른 일, 즉 건강과 가정생활을 개선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지요. 중요한 점은 물리적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점차 달라지는 데 비해 건강과 가정생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건강이나 가정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쓰는 것보다 행복에 더욱 지속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가정생활과 건강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나 살펴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하자. 지위와 권한도 현재보다 높고 연봉도 15% 받게 된다. 하지만 그만큼 야근도 많이 해야 하고 직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당신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는 4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대답했지요. 또 다른 3분의 1이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정생활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근을 많이 하고 출퇴근 시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겠지요. 그런데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가정생활과 건강을 중시하지 않음으로써 시간 분배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돈을 선택한 응답자 중에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돈이 행복한 가정 생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돈이 가족과의 시간을 대체하는 셈이지요.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들 중에는 시간은 필요한 반면 돈이 거의 혹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수많은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응답자들은 개인적인 일기에 바탕을 두고 대답했는데 여기에는 평소의 일상적인 활동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전국적인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활동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응답자들은 1에서 10점 척도에 근거하여 1점 싫어한다부터 10점 좋아한다까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즐거웠던 행동 7.5 이상을 평균 점수에 따라 높은 순서로 정렬한 것입니다. 9.3 성생활, 9.2 스포츠 활동, 9.1 낚시, 9.0 전시회 감상, 연주회, 8.9 술집, 카페, 8.8 아이들과 놀기, 포옹하고 키스하기, 8.6 아이들과 대화하기, 책 읽어주기, 8.5 교회, 잠, 영화 감상, 8.3 독서, 산책, 8.2 쉬기, 잡지 읽기, 타인의 집 방문, 휴식, 외식, 8.0 가족들과 대화하기, 음악 감상, 7.9 점심시간, 7.8 집에서 식사, 텔레비전 시청, 신문 읽기, 7.7 뜨개질, 바느질.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이러한 활동 대다수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일부는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활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근을 많이 해야 하고 직장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처럼 행복해지기 위한 활동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지요. 즐거운 활동에 대한 이 설문조사는 30년 이상 지난 것이라서 뜨개질이나 바느질 같은 몇 가지 항목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은 웹서핑과 트위터가 뜨개질과 바느질을 대체하겠지요. 그럼에도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2004년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준거 기준을 개척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발표한 이와 유사한 공동 연구 논문에서도 확인됩니다. 여기서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과거에는 일을 했던 텍사스 거주 여성들이었습니다. 표본은 무작위가 아니라 편의에 따라 접근이 쉬운 곳에 있던 사람들로 선정되었지요. 그들이 꼽은 가장 즐거운 활동 3가지는 바로 친밀한 관계 맺기, 사교 활동, 휴식이었습니다. 이 3가지 활동은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분명 시간이 필요하지만 돈은 거의 혹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나요?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삶의 다른 목표를 희생시키고 돈을 추구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시간을 잘못 배분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진다는 일반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갖고 싶은 것도 함께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정생활과 건강을 희생시켜서 불행해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역시도 축구 코치의 집에서 나온 뒤 조금 의기소침해지기는 했지만 가정생활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돈을 위해서는 시간을 덜 쓰는 것이 바로 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축구 코치의 집이 아니라 축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까? 97세 경제학 교수가 물질의 시대에 던지는 질문, 지적 행복론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